우리가 이제 뭘 생각이 되냐면 외국인이 산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외국인이 파니까 우리 도망가자. 이제 이것도 안 맞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주식 제일 싼 기업이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아요. 반도체죠, 결국에. 1순위는 당연히 저는 좀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볼만한 거는 그쪽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요즘에 이제 중동 문제 때문에 좀 힘든데, 오늘도 다양한 주제 속에서 한번 좀 다양한 아이디어들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이슈로 증시가 갈피를 못 잡은 것 같은데 3월, 4월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3월 증시는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없는 변수였죠. 갑자기 전쟁 나고 2022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트라우마가 자꾸 생각나다 보니까 또 많이 올랐던 이제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 명확하지도 않거든요. 그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러다 보니까 되게 3월은 이제 뭐 오르락내락 하면서 변동성이 매우 컸는데, 확실히 이제 4월 들어서는 조금 이제 3월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전 이제 휴전도 좀 이제 최근에 2주간 휴전하기로 합의를 했고, 물론 이제 이란과 지금 미국이 좀 협상이 잘 안 됐죠. 그런데도 시장이 크게 빠지진 않아요. 예, 근데 그만큼 4월은 3월에 있었던 그런 변동성보다는 4월은 조금 이제 전쟁이 그래도 끝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버티는 모습으로 좀 바뀌었다. 또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워낙 좋은 실적을 또 냈어요. 이제 기업들의 이익은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쟁에 너무 공포감 가질 필요는 없겠구나. 그래서 위는 열지 못하지만 아래가 되게 단단해진 그런 형태로 좀 가고 있어서 4월은 확실히 좀 3월보다는 조금 분위기는 나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전 합의 하루 만에 국제 유가가 19%나 폭락했다가 협상 결렬로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등락이 심해지면 우리 증시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일단 유가는 뭐 어찌됐건 급락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이후에 어찌됐건 급락하는 게 좋고, 근데 유가도 이게 사실은 후행적이죠. 뭐 유가가 미리 올라서 뭐 트럼프가 이런 얘기 할 거다 이걸 예언해 주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란에 대한 어떤 스탠스나 또 이란 측의 반응 이런 것도 호르무즈 해협 이런 봉쇄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일단 휴전 합의가 전격적으로 됐죠. 발전소를 파괴할 거라고 시장이 좀 우려를 했는데 몇 시간 앞두고 갑자기 이제 휴전에 합의하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분위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유가도 오르다가 반대로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다만 이제 이 국제유가가 지금 전쟁 전에 60달러대였는데 지금 90달러 이상이니까 아직은 높죠. 근데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그 전 세계 경제가 원유 의존도가 예전보다는 좀 낮아졌기 때문에 9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는 충분히 좀 우리나라도 견딜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전면전이 발생하거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악재가 나와서 국제유가가 120달러, 뭐 130 이렇게 넘어가면 또 새로운 이제 또 충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100달러 이하, 그러니까 80에서 한 100달러 사이 정도의 유가가 당분간 이어진다면 증시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좀 크진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결국엔 이란 전쟁을 끝낼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뭐 아니면은 휴전이라도 계속 장기간 할 수도 있어요. 끝내지 않고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만 아직은 이제 개방이 제대로 안 됐는데, 국제유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상황이 악화만 되지 않으면 지금 정도가 유가가 고점 같고,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개방되는 이제 흐름으로 뭐 바뀌기 시작을 하면 이제 배들이 하루에 보통 예전에 거기가 배가 한 130척 정도가 이렇게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하루에 많아야 10척이니까. 근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뭐 30척, 50척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 유가는 한 단계 더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키포인트는 여기서 유가는 좀 횡보하다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여부에 따라서는 한 단계 더 내려가지 않겠냐. 그렇게 된다면 증시에는 그때는 한 번 더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3월 두 달간 약 60조 원을 팔아치웠는데요. 지난 수요일에는 2.4조 원 순매수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이 매수세를 리밸런싱의 신호탄으로 봐야 할까요? 아직은 지켜봐야 할까요? 근데 참 이제 외국인 수급을 참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분석하기 너무 어려운 게, 진짜 많이 팔거든요. 막 60조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4월에는 조금 사는 모습도 있는데, 또 뭔가 중동에서 안 좋은 뉴스 나오니까 이제 이란과 협상 결렬되니까 또 한 팔아버렸거든요. 바로 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외국인들은 뭔가 중동 전쟁 이슈가 끝날 때까지는 본격적인 매수로 전환했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엄청난 매도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워낙 또 좋은 숫자를 내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또 두 달간 60조나 팔았기 때문에 많이 또 팔기도 했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았는데 그 펀드마다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기계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비중을 줄여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제 급한 매도는 끝난 거는 같다. 근데 언제 들어올 거냐? 요게 좀 관건인데 그거는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좀 끝나가는 좀 확실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르무즈 해협이 좀 이제 풀리는, 열리는 그런 신호가 좀 나온다면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환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수하기가 이제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때 들어올 것 같고요. 근데 좀 놀라운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는데도 코스피가 올해 연초 대비 30%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진짜 본 적이 없죠. 외국인이 보통 팔면 주가 빠지고 그 사면 오르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을 봤는데 사실 이번 사이클 말고 그전 사이클은 거의 외국인 지분율과 똑같이 가요. 외국인 사면 오르고 팔면은 무너지고.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 이상한 게 외국인이 정말 미친 듯이 팔았거든요. 삼성전자를. 근데 주가가 3배가 올라버렸어요. 외국인이 파는데 3배 올랐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외국인이 산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외국인이 파니까 우리 도망가자. 이제 이것도 안 맞아요, 전혀.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는 항상 바뀌니까 지금은 개인이에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우리 국내 증시를 이끄는 주요 주체는 누가 뭐래도 개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인의 매수세를 더 주목하시고, 외국인들은 이번 장에서는 주인공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들이 팔아도 시장이 잘 안 밀려요. 예, 잘 버텼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들이 들어오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는 좀 끝나가고 개인들이 여전히 시장이 남아 있다는 거, 여전히 적극적이라는 거, 그런 점들은 저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히려 외국인보다는 개인 수급을 더 좀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저는 지금 시장을 볼 때는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현금을 몇 퍼센트를 꼭 보유하는 것이 좋고 어떤 식으로 현금을 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뭐 진짜 다들 정답 없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상황이 아직은 모르니까 뭐 그러니까 2, 30% 확보하는 게 맞지 않냐. 뭐 그게 정석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근데 모르는데 뭐 100%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일부 현금화해서 좀 상황 기다리고, 또 어떤 분은 야, 이거 전쟁이 진짜 오래될 거야. 그래서 주식 웬만하면 팔고 이제 현금만 갖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그 이제 이 주가 빠질 때 방어할 수 있는 자산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결국 전쟁 끝난다. 이제 100% 가져가야지 무슨 주식을 파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 중에 선택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고요. 이게 정답은 없는 게 사람마다 다 성향은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지금의 이란 전쟁, 또 지금의 반도체, 또 세계 경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지금은 현금 보유보다는 저는 주식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게 지금 상황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2년도 같으면 그때는 같은 전쟁이지만 유가도 높았지만 워낙 고물가였고 소비가 꺾이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하락으로 가는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뭐 그럴 때는 당연히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조건은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 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좀 또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근데 뭐가 다르냐? 지금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여전히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이게 좀 멈춘 거지. 인하 사이클이고, 그때랑 다른 게 지금 AI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세계 정부, 각국 정부들이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는 구간이고, 지금 미국 S&P 500의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전쟁 나는데 계속 올라가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이 좋으니까 이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3월에 48% 급증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전쟁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되게 주가가 빨리 회복됐어요. 전쟁 때문에 빠질 수는 있지만 과거 경험상 경기가 좋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전쟁 났을 때는 되게 빠른 복원력을 보였어요. 보통 2, 3개월 안에 다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현금을 확보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내가 현금 갖고 있다면
이렇게 흔들릴 때 뭔가 안 좋은 뉴스 나올 때 주식을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핵심은 그거예요. 뭐 저는 주식을 좀 갖고 있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산업을 내가 선택을 할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올라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모든 업종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중에 딱 선택된 업종 몇 개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현금을 내가 얼마 갖고 있느냐 보다도 뭘 갖고 있을까? 어떤 산업을 갖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주식을 많이 갖고 가실 때 그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거는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데 기업 이익이 꺾이거나 뭐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뭐 이런 섹터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흔히 이제 리밸런싱 한다 그러죠. 예. 어떤 포트를 구성할 거냐. 그게 현금 비중을 몇 프로 갖느냐보다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전쟁이 재개된다면 증시는 어떤 시나리오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번처럼 또 한 번의 폭락이 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폭락이 오려면 이제 저는 두 가지로 좀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주간 휴전에 들어갔는데 전면전을 다시 하겠다. 갑자기 이제 이란 본토에 들어간다거나 이란의 발전소라든가 기관시설을 타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 또 우리가 예상 못하는 시나리오니까 그때는 한 번 더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5천. 근데 저는 5천은 안 깬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5천을 지키더라고요. 2번 정도. 그래서 폭락이 나와도 뭐 5천은 바닥으로 일단 보고 있지만 지금 5,800이니까 여기서 5천까지 가면 또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제 다시 전면전이 재개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증시가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갑자기 미국의 빅테크 중에서 뭐 기업들이 우리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좀 투자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AI 투자 너무 우리 과열된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투자를 좀 줄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것도 좀 악재죠, 사실은. 지금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니까 삼성 하이닉스 실적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투자 축소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국내 증시에 당연히 사실 이게 더 안 좋죠.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건 요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당분간. 그러니까 위는 열기 어렵죠. 위를 열려면 뭔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이 봉쇄가 풀린다는 그게 나오면 이제 6천 넘는 거고요. 그러면 7천 이상으로 가겠죠. 그때는 가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500에서 요 많으면 6천이죠. 요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좀 하면서 좀 시간을 좀 보내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지겠지만 어쨌든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박스권이 좀 높아진 상태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기대하면서 시간을 시장이 좀 보내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오히려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나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이건 너무 답이 나왔어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닌가 그 생각밖에 안 들고요. 저번에 삼성전자 실적 보고 진짜 저도 너무 충격받아 보였거든요. 너무 역대급이 나왔는데 와 진짜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높게 예상한 수치가 그게 진짜였구나. 그냥 꿈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었구나. 그걸 느꼈고 지금 심지어는 이게 이 실적이 지금 바닥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놀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주식 제일 싼 기업이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죠, 결국에. 1순위는 당연히 저는 좀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볼만한 거는 좀 그쪽 같아요. 그 지금 최근에 전쟁 났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뭐가 좋아질까 이런 건 좀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에서 LNG 수출이 급격히 늘었대요. 그러니까 카타르 여기가 이제 마비가 돼버렸죠. 근데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풀려도 옛날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미국에서 LNG 수출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날 거고 중국도 미국 LNG 도입을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LNG 관련된 인프라 기업들이 있죠. 뭐 흔히 말하는 조선주도 있고 종합상사, 뭐 피팅,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LNG 인프라 쪽도 저는 계속 좀 한번 이렇게 주목해 볼 만한 전쟁이 끝나도 여기는 계속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을 일단은 저는 가장 우선순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출연하셨을 때 6만 원대였던 삼성전자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셨는데 현재 3배가 올랐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 당시 제가 그게 2022년 7월 7일이었더라고요. 저도 체크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삼성전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10년 주가 그래프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주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나 하면 지금은 안 가져왔죠. 여러분들이 한번 10년 내지는 한 20년 정도 주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세요. 보시면 굴곡이 있거든요. 올라갔다가 약간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졌다. 그때는 보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을 때예요. 한 6만 원 정도 할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제 그 삼성전자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쌌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 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빠질 때마다 계속 사주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다시 그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보시면 평소 이렇게 계속 삼성전자의 가치와 관련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죠. 하지만은 지금은 그 평균적인 상향 그 모습보다는 상당히 높은 쪽에 있어요. 그만큼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지금 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유 조금 그 전에 사놓으신 분들 지금 이익을 가지면서 좀 보유하고 있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산하기에는 기대 수익률이 한 7%에서 8% 정도 되는 기대 수익률이에요. 저는 그 정도 기대 수익률이면 안 사거든요. 사지만은 일반 투자자들은 그 정도라도 매수해서 가지고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지금 가격보다 더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2년 기다리면 지금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가격입니다. 근데 싸게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19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년, 2년 사이에 19만 원보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씀은 가격 자체가 19만 원 이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는데 20만 원에 사도 지금보다 싼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요거 이해하는 게 우리가 투자에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만약에 19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는 매년 저는 한 평균적으로 7%의 속도로 증가한다고 봐요. 그래서 19만 원에 1년 뒤면 19만 원에 7천 원, 7%. 그래서 한 20만 4천 원. 그 정도하고 같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1년 뒤에 한 20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차라리 저는 지금 19만 원보다는 1년 뒤에 20만 원이 더 쌀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복리로 계속되면 3년 뒤에 한 20만 원, 21만 원 이 정도 살 수 있다면 지금 19만 원에 안 사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몇 년 정도를 본다면 지금보다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는 몇 년 안에 한번 줄 수 있을 거다. 제가 4년 전에 지금은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싼 상황이 또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참고하시기 위해서 한 15년 정도 되는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간 폭락과 폭등이 반복되었는데 최근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투자를 한 30년 가까이 해왔죠. 해오고 그러는 동안 제가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어떤 이 자본주의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식시장은 항상 위기, 항상 어려운 국면 이런 걸 맞아왔어요. 맞아왔지만은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 시스템이 극복을 하고 계속 반등을 하고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왔을 때도 그리고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도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4년 전 주가가 한 2,300 할 때인데 그때는 또 뭔가 하면 인플레이션 위기다 이러면서 또 위기다 할 때였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지나가는 것이 자본주의와 주식시장의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싸다고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반등,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좀 매수하라. 용기를 가지고 매수하라.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란 전쟁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가격도 급등락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쫄지 마세요. 쫄지 마시고 적정한 가격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내려와주면 그때는 매수 기회를 찾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은 싼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싼 주식들을 잘 찾아서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주식들을 좀 매입을 해놓고 보유하는 장기적으로 보유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지금은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년 전 이맘때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나 하면요. 그때는 이제 상법 개정이 되기 전이었고 작년 주가도 한 2,300에 움직일 때였어요. 상법 개정이 되면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거고 그렇게 상승한 이후에 3,500 정도가 바닥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됐죠. 상법 개정이 됐고 우리나라의 대주주 거버넌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지금은 줄어들고 있었고 그 덕분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제가 작년 이맘때에 생각을 잘 못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돈을 잘 벌지는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3,500이 바닥이 되어서 지지선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그거를 반영시키고 나면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이 될 것인가 계산을 해보면 그게 한 5,000선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6,000을 넘고 7,000을 향해서 가는 상황에서 전쟁 이슈 때문에 지금 주가가 훅 빠져주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 바닥 정도를 지금 터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5,000선을 또 터치하는 주가가 퍼렇게 물들이면서 주가가 막 빠지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은 저는 주식을 오늘은 좀 사야 되겠다 하고는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폭락장에서 오히려 바쁘게 매수하셨다던데 어떤 종목이나 섹터를 가장 많이 채워 넣으셨나요? 구체적으로 제가 종목이나 섹터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대중 없고요. 굉장히 여러 종목, 여러 섹터에 걸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는 제가 금융주를 많이 가지고 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재산의 대부분은 주식이고 그리고 국내 주식이고 그 중에서도 금융주, 정권주 뭐 이런 것들이 재산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왜? 가장 싼 자산이기 때문에 싸면 삼키고 비싸면 뱉는 우리 가치 투자자들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싼 금융주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난 4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금융주가 가격이 그때보다 뭐 삼성전자만큼 올랐어요.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아직도 싼 정권주, 금융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권주들을 많이 비싸진 정권주들은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대신 좀 싼 정권주들을 많이 좀 사는 편이고 그래서 여전히 한 금융주 비중이 은행주까지 포함해서는 제 포트폴리오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좀 다른 종목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중에는 제가 기억나는 종목은 지주사 주식 중에서 또 저평가가 된 그런 주식도 매입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주식을 최근에 많이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냐 하면 거기에 대비한 종목들이에요. 계속 그 정부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정치 활성화 정책으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거예요.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더 이상 그 주주들을 위해서 대주주가 상속세나 이런 문제 때문에 PBR을 인위적으로 계속 낮추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정부가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한 주식들을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식들 나중에 주가 누르지 방지법이 효과를 얻어서 작년도에 상법 개정처럼 그렇게 큰 효과를 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수혜를 입느냐 그런 거를 따져보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지주사도 일종의 그런 부분이고요. 개인들이 대주주인 그런 주식들을 많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떤 기업들은 그 기업이 또 대주주인 그런 기업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개인 주주들, 상속세 이슈가 되는 그런 개인 주주들이 많이 가지고 대주주로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PBR이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PBR이 0.5 이하 되는 그런 주식들
그 중에서 돈도 잘 벌고 배당도 어느 정도 배당을 많이 주려고 주는 게 아니고 주가가 워낙 싸니까 뭐 번 돈에 뭐 대충 얼마 이렇게 배당을 주는데도 꽤 배당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면 곳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계속 발견하면 좀 매입을 하고 매입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코스닥 각각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피는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 많이 올랐고 올해도 좀 그래도 오른 편인데 저는 지금 수준, 지금 5,500 정도 하고 있는 수준은 조금 바닥 쪽이다. 아까 말했지만 제가 5,000이 바닥이다라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바닥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뭐 6,300까지 고점을 가고 이러니까 7,000 뭐 곧 간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렇게 가는 것도 상당히 쉬운 편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제는 꽤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이때까지 2,500에서 5,000까지 올리는 그 돈의 속도는 뭐 충분했지만은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더 끌어올리는 거는 중력이 더 세지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필요한 돈들이 들어오는 속도는 조금 쉬어가야 되지 않나. 축적을 시키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주식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지만은 올해 뭐 7천,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끝나고 뭐 삼성전자 지금 하이닉스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폭의, 지금보다 큰 폭의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한 6,000선, 만약 전쟁이 끝난다 요 정도 가정을 하면 6,000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좀 행보장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요거는 사실 다른 신문에서, 어느 신문에서 인터뷰를 요청해서 전쟁 전에 한참 주가가 6,300 뭐 이러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7,000포인트를 올해 달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7,000 간다 해도 잠깐 갈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계속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고 올해는 좀 쉬어가는 한 6,000선 중심으로 쉬어가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는 그런데 코스닥은 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이미 조금 조정이 최근에 좀 크지 않았나 싶은데 그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 종목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을 거예요. 받았는데 지금 코스닥의 문제는 뭐냐 하면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코스닥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만 비싼 종목이 어마무시 비싼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거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품 낀 종목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의 거품이 좀 빠져야 되지 않나. 오히려 장기적으로 건전한 주가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좀 그런 쪽에 거품은 빠져주고 지금 극단적으로 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는 돈이 좀 흘러가서 좀 탄탄하게 시장을 받쳐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작업들이 올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희망을 해봅니다. 올 한 해도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40%인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그 사이클, 반도체 경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항상 이번뿐만 아니고 항상 벗어나기는 어렵죠. 어렵지만은 그래서 뭐 지금 앞으로도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가 지수가 많이 변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 그렇지만은 저는 올 한 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가 주도할 수밖에 없죠. 시가총액의 40%에 이르는 그런 종목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굉장히 그 시장을 크게 주도해 온 게 한 1년 정도 되고요. 지금부터는 저는 이 두 반도체 종목들이 행보장세에 들어갈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종목들이 행보장세로 들어가는 거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가지수가 행보장세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는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과 함께 주가지수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별로 시장에 주가지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올해는 좀 많이 움직일 걸로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제가 사는 종목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수혜를 입는 종목들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최근에 보면 상법도 개정이 되고 개정될 상법도 있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개정이 되었잖아요. 이런 쪽에 수혜를 입는 종목들이 지수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쪽으로 좀 자금이 분산돼서 흘러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빠져나온 자금들이 그럼 뭐가 좋지 하고 살펴보면 이런 종목들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자금들이 들어가고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좋게 보죠. 지금 전망은 장밋빛 전망이죠. 모두. 하지만 있잖아요. 제가 삼성전자를 20년 넘게 지켜봤잖아요. 장밋빛 전망이 지금처럼 나온 때가 한 4-5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어느 정도 가격은 좀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실적 어마무시하게 좋아질 거고 전망도 엄청 좋아지고 있지만은 주가는 다르게 갈 가능성이 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권사에서 나오는 분석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시장 전망 이런 거를 믿고 투자를 하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투자를 하기가 좋거든요. 한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장기간 그래프를 보시고 언제 삼성전자의 전망이 아주 좋게 나왔는지 언제 전망이 별로 안 좋게 나왔는지 이런 거를 점을 찍으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이 과거에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300조에 달하고 주가가 30만 원까지 갈 거라는 시장의 전망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런 전망들이 나올 때마다 조심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도 여러 번 그랬고요.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제 마음과 제 머리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전망이 밝은데 설마 조정을 받겠어? 라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하지만은 과거에 이렇게 설마 그렇게 했어? 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결과는 그 생각과는 다르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판단을 믿지 않거든요. 제 판단과 제 느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느낌을 믿지 않고 뭐로 믿느냐. 저는 앞으로 향후 삼성전자가 벌어들일 돈이 좋아 이 정도 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정도 벌어들인다면 그걸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보자. 나는 이거를 얼마면 살 수 있느냐. 이런 거를 계산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한 7%에서 8%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이 제 계산으로 11%가 나올 때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7%, 8%는 오히려 저는 7% 이하일 때는 매도를 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희소식이 나오고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나와도 저는 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 때 한번 10만 전자라는 얘기 막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막 그럴 때 제가 지금하고 비슷한 뉘앙스로 전망은 너무 좋은데 좀 10만 원 비싼 것 같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때도 지금보다 싸게 가격이 내려가면 아주 좋은 주식이지만 삼성전자는 아주 좋은 주식이지만은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가면 저는 살 수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그때 가면 제 계산으로 지금은 사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 다음은 전력 인프라라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쪽도 앞으로는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미 이렇게 질문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주식들은 그 좋은 전망과 분석 결과들이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기업의 가치와 가격을 계속 비교하는 작업을 하는 저 입장에서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듣는 순간부터 아마 비싸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식에는 사실은 저는 잘 계산을 해보지도 않습니다. 비싼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작년, 저작년에 삼성전자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삼성전자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리고 금융주들을 왜 사? 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실망하고 있고 이럴 때는 제가 계산을
해서 살 수 있는 가격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주도주 쪽으로는 웬만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쪽으로는 그냥 일부러 피하는 쪽이거든요. 피하는 투자를 하고 있고 가장 주도주가 아닌 것들을 찾아서 헤매는 먹이를 찾아 스성이는 하이에나처럼 그런 식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도주 같은 거를 말할 자격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가장 소외되어 있는 거는 뭔가요? 이렇게 하면 지금 보면 저런 주식들은 배당을 지금도 찾아보면요. 배당을 시가에 비해서 10% 이상 주는 주식이 있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돈을 잘 벌어요. 그런 주식들 소외됐기 때문에 그런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런 주식들을 찾아서 저는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성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들이 주가 누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잘 오르지 않고 저평가가 많이 돼 있는 그런 주식들. 그런 것들 법이 바뀌면 좀 다시 제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자면 앞으로의 제 주도주는 제 마음속의 주도주는 여전히 배당 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그리고 대주주들의 주가 누르기로 상당히 낮은 주식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그래도 시장 따라서 그냥 가고 싶어. 삼성전자 오르면 주가가 오르는 거고 그 혜택을 나도 같이 입고 싶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가격에는 삼성전자를 투자해서 버는 돈보다 다른 데 투자해서 버는 돈이 나한테는 더 많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하지 않고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나는 삼성전자 아니면 안 돼. 이거 지금 팔았다가 주가가 갑자기 또 확 오르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좀 더 비싼 국면이라면 삼성전자 우선주는 비교적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과거 추이를 보시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의 괴리가 좀 많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괜찮게 잘 들고 오셨고 이거를 팔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다시 매수를 하면 그래서 교체 매매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너무 좋아. 그리고 내년에도 좋고 너무 좋아. 예상치 못하게 또 더 좋아졌어. 했을 때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를 거거든요. 그 실적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리스크도 회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생각보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는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가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때 주가의 하락 속도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훨씬 속도가 낮을 거거든요. 그걸 베타가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상승장에는 급격한 상승장에는 보통주의 상승 속도가 높고 하락장에는 보통주의 하락 속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주로 만약에 교체를 하시면 그쪽 그런 급등락 장세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어 매수 포지션을 잡을 만한 주식 2개를 꼽아주신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대형주는 살 게 없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대형주가 지금 다른 소형주들에 비해서 많이 비싸진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 굳이 대형주에 투자를 하면서 시장의 방향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현대자동차보다는 현대자동차 우선주를 권유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실적은 공유하되 가격 등락 부담은 좀 줄이자라는 그런 전략을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몇 개 대형주를 분석을 해보니까 기아는 현대차에 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12% 정도 나오니까 현대차의 한 8%보다는 4% 정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아차는 제 생각에는 다른 현대차나 현대차 우선주,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저 같으면 그쪽의 비중을 높여서 투자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시 현대차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기아차 대비해서 현대차가 비싼 이유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꿈과 희망이 지금 반영이 돼 있거든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현대차를 굉장히 매수 추천을 많이 했어요. 지금 현대차 너무 싸다. 20만 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저평가가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적정 가치 그 범주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호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것 가지고 앞으로 엄청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 뭐 이런 뉴스가 나면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듯이 보고 볼 거고요. 하지만 이거는 또 위험은 뭐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라는 그런 뉴스도 나올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 지금은 좀 빠졌죠. 빠졌는데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현대자동차는 지금 좀 비싸고 차라리 자동차 실적이나 이런 거에 아직도 기대고 있는 그런 기아차 매수를 더 추천합니다. 현대모비스나 글로비스가 수혜주가 될까요? 글로비스나 모비스는 자동차 산업이 잘 되면 돈을 잘 벌죠. 그래서 당연히 자동차 관련주기 때문에 자동차 지금 수출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자동차 실적 좋고 기아차 실적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실적이 좋습니다. 좋고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지금 환율이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잖아요. 환율이 이걸 계속 유지해주면 계속 사상 최고치의 실적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동차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동차 관련 주식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그런 좋은 실적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 한 해 정도는 좀 쉬어가는 국면이 될 겁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격이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감안하고라서도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눈 맞추는 기간, 키를 맞추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런 자동차 관련주도 실적은 계속 좋다. 하지만 주가의 상승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도주가 없는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비중을 채워야 할까요? 주도주가 없으시고 아이고 난 주식이 없어 어떡하지? 그럴 때는 주도주 사시면 안 돼요. 주도주는 사실은 오래전 쌀 때 사놓으신 분들이 계속 보유하면서 홀딩하면서 들고 가는 거는 저는 오케이라고 하지만은 신규 진입하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좋은 상황 나오면 그때 내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가치 계산을 해서 그래도 배당이 많이 나오고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안 오른 주식들 중에서 최근 1년간 중에서 실적은 괜찮은데 가격이 별로 안 올랐네? 이런 주식들 중에서 살 수 있는 주식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전하거든요. 안전하고 돈을 잃지 않는 그런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2026년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삼성전자 주가 그래프 10년, 15년, 20년 그래프 만들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금이 과거에 지나간 그 어떤 순간에 있을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란 미국 전쟁이 출구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증시에 어떤 신호일까요? 사실 전쟁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친 거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전쟁은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지만은 그게 우리의 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냐 했을 때는 적정한 때에 적정한 매수 기회를 주는 찬스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조금 더 장기화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주가는 지금까지 보여온 식으로 계속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겠죠. 그거를 저는 기회로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주가가 한 5천 정도가 가치상으로 봤어도 그렇고 좀 기술적인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5,000포인트 정도가 저점이고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그쪽으로 다가섰을 때는 매수 기회로 잡으면 좋다라는 그런 얘기와 통하겠죠. 증시 활성화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까요? 지금 그 정부 주도로 정시 활성화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 정책 때문에 머니 무브가 한 1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있고요. 크게 우리 시장 자체가 자꾸 커지면서 돈이 들어오는 데는 두 가지 돈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데 국내 자금 그리고 외국인 자금 요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그런데 또 보면 한편으로 봐서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 이 말은 국내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말과 같고 왜냐하면 외국인 매수세가 늘 때는 그때는 우리 국내에서 매도세가 있을 때잖아요. 또 국내가 매수를 많이 하면 외국인 매도세가 있어야지 국내가 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파네, 외국인 사네 이렇게 하면 어디서 돈이 빠지고 들어온지를 그렇게 살펴보기가 참 힘들어요. 좀 더 장기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두 부분, 국내 부분 그리고 해외 부분 두 군데에서도 돈이 계속 앞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부분에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부분에서는 선진국으로 들어와 있죠. 하지만 금융 쪽 시장, 주식 시장은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 규모가 상당히 지금 큰 쪽에 있는데 독일보다도 아마 더 클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유럽보다도 지금 큰 쪽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아직 선진국 지수에 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문제점들, 정시의 문제점들을 하나 둘씩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나라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이제 나와서 선진국 지수로 정시가 바뀌겠는데 선진국 지수에 국내 지수가 들어가겠는데 이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일단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선진국 지수의 펀드 규모, 자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되는 수요가 훨씬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선진국 지수로 바뀌면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게 1번이고요. 그리고 바뀌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면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뭐 선진국 지수 들어온다 하면 내일 들어가고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한 몇 년 후에 실질적으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준비 단계에 곧 들어올 거고 그런 준비 단계에 들어오면 선침해가 들어올 거예요. 외국인들이 미리 이 나라 선진국 지수 들어갈 거니까 미리 주식을 좀 사놔야 되겠다. 라는 선침해가 들어올 거고 그런 것까지 합쳐져서 외국인들의 돈들이 들어올 거다라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국내 자금도 정시 쪽으로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결국 지금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부동산 자금, 부동산에 크게 포진하고 있는 이 자금들이 주식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추이가 계속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추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워낙 부동산에 자금이 지금 기형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든 간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돈들이 빠져나가서 갈 곳을 정시에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 들어갈 거죠. 결국 장기적으로 외국인들 그리고 내국인들의 주식 투자 규모는 같이 커질 거고요. 그래서 정시는 상승할 거고요. 장기적인 얘기예요. 상승할 거고 우리나라 자본의 규모가 계속 커질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증시로 더 잘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변화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정부가 잘하고 있지만은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게 한국거래소 상장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거래소가 상장이 돼 있죠. 자체 상장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 자체가 일개 그 정부의 한 부서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정부가 열심히 정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정부가 계속 이쪽만 쳐다보고 이 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정부가 이제 다른 쪽에 신경을 쓰고 다른 정책에 신경을 쓸 때도 계속 애프터 서비스를 해줄 그런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권거래소 우리 한국거래소는 힘이 너무 약해요. 이거 상장이 되어서 좀 더 큰 자본의 힘으로 더 노력할 수 있는. 지금 보면 백화점의 비율을 한다면 공산주의 국가의 국영 백화점처럼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큰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상장을 시켜서 우리나라의 아주 고급 백화점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마무시한 노력들을 할 거예요. 손님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 거래소가 손님들 많이 하기 위해서 그 시장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그런 거 다 축출해서 없앨 거고, 저평가를 막 고의로 만드는 그런 일들도 거래소에서 차단해서 없애는 노력을 할 거고 해서, 거래소가 새 단장을 하고 그렇게 잘 가꾸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 시장은 더 시스템화가 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고 해서 외국인 손님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제가 기대하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의 자금을 계속 정시로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정책, 공급 정책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아마 그 세금 정책, 세수 정책도 펼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부동산 시장을 지금까지 키워온 거에 한 50% 이상이 우리나라 그 금융 정책 때문이었거든요.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그 금융 정책이 사실은 지금의 우리나라 부동산 공화국을 만드는데 엄청난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쪽의 개편도 좀 필요한데요. 그럼 뭐 어떻게 개편해? 저는 지금 가장 먼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물가 지수에 부동산 지수, 부동산 가격, 거주비가 물가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게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그게 미국은 한 30 몇 프로 이 정도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나라는 1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한국은행이 어이구 우리 물가 지수가 오르니까 좀 돈줄을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그게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뭐 우리나라 물가 괜찮네, 돈 계속 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으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 여기에 우리가 사는 거주비, 집값이 오르면 거주비가 오르죠. 그거의 비중을 많이 높여서 미국처럼 그렇게 지수를 만들면 이제는 집값이 많이 오르면 한국은행에서 함부로 돈을 많이 푸는 그런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거품을 좀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 그런 돈들이 정시로 계속 흘러가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횡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시는데 현금을 보유해 놓아야 하는 시기일까요? 제가 그 삼성전자의 주가를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결코 주식 비중을 낮추고 현금을 많이 가지세요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수십 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든 코로나 사태가 나든 금융위기가 나든 주식의 비중을 크게 낮춘 적은 잘 없어요. 다만 그런 국면에서도 주식은 계속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5,000포인트 바닥이 될 걸로 본다 이 말은 5,000포인트 정도에서는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좋다는 그런 얘기고요. 다만 그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지금 소외되어 있는 최근 1년 동안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한 가치 대비해서 가격 상승이 낮았던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쪽으로 투자할 기회로 삼고 보유 비중을 높인다면 그거는 아마 앞으로 몇 년 뒤에 여러분들한테 큰 돈이 되어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4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런 종목들, 뭐 금융주처럼 소외된 종목들을 열심히 잘 모아서 가지고 계시면 5년 뒤에는 큰 돈이 되어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전쟁 이슈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는 주식을 사모을 좋은 기회로 삼아라. 하지만 삼성전자처럼 좀 이미 좀 많이 오른 주식들은 조금 피하시고 덜 오른 종목을 위주로 꼭 삼성전자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시고 현대차보다는 현대차 우선주를 사시고 그리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덜 오른 기아차를 사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해서 주식 비중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그게 큰 수익이 되어서 돌아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투자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어려운 국면이 발생하죠.
조정 국면이 오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생각하고 다른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코로나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서 그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면서 항상 그런 상황이 닥치는데 그런 때마다 제가 얘기해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2018년에 썼던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라는 그 책에 196페이지에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한편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통해서도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사실은 자본주의 시스템은 분명 모순이 많고 간혹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치유 능력도 상당하며 앞이 캄캄한 위기에서도 어떻게든 빛을 찾아내는 생존력 또한 대단하다는 사실이다. 숱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굴곡을 보이면서도 의외로 꾸준히 전 세계 기업들과 가계들의 부는 성장하여 왔다. 바로 지금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한창이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가 그랬던 거예요. 그때도 이런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는데 그래서 한 치 앞을 보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자연 치유력과 생존력을 믿는다면 보다 희망적이고 낙천적인 믿음을 가지고 투자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지금 전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희망 그리고 좀 낙천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쫄지 마시고 좀 조정을 받을 때는 이거를 좋은 기회로 삼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